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5 시사상식입니다. 12월 마지막 이제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말에서 저희가 이제 2개월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이번이 끝나게 되면 내년에 보게 되겠죠. 어찌됐든 지금 이번 이제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명태균 게이트를 1번으로 잡아놨습니다만 사항상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예,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책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건데 사실 이 촬영하는 시간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시사상식 시험을 보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언급되는 데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책에 없는 내용이지만 조금 싫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퇴근하다가 밤에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갑자기 이제 YTN이었거든요. YTN 라디오, YTN 시사죠. 거기서 이제 갑자기 중간에 끊더니 지금 속보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담화문 발표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용히 막 진행되다가 하던 말 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뭐 참담한 지금의 현실을 막기 위해서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운전하다가 갑자기 다리가 좀 떨렸어요. 왜냐면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전에 계엄 상황에 대해서 나이가 매우 어렸지만 그때의 어떤 느낌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다시 반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놀랐어요. 집에는 이제 부인하고 자식이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가 거리가 있지만 그때 이제 왔었던 시점이 이제 여의도를 조금 지나서 이제 있었던 곳의 도로였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 바리케이트처럼 이제 1차선만 남아있고 이렇게 통제된 걸 보아하니 차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차단에 대한 생각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뭐 여타 뉴스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봤겠습니다만 적어도 이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떤 계획된이라기보다는 계획됐죠. 계획됐든 안 됐든 그거에 대한 사실 여부는 둘째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는 너무나 큰 사건인데 이게 권력자가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민들이 이렇게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었고 이에 보였던 우리 국회나 국민들의 모습은 이것을 2시간여 만에 막아냈다는 것이 정말 이게 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국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 한편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을 자초할 만한 상황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구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비상계엄도 당연히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해석 여부에서 달라지지만 그것을 막은 것도 또한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절차에서 다 요구되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이 힘을 누가 갖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건이 자초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예측할 수 없었고, 뭐 예측을 했다는 사람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려야 될 것은 왜 이 일이 발생하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사라는 것은 어떤 시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서 미치는 파장 같은 것들을 얘기해야 될 텐데 이 사건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계엄이 아니라 또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 시사적인 거죠. 경비계엄은요, 지금 외적의 침입이나 기타 등이 있을 때 어떤 일정한 지역, 위수 지역을 이제 한정지어서 계엄을 내리고 그 국민들,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나 그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군인들이 총출동해갖고 구출해내면서 거길 전시, 작전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비계엄은 철저히 국민을 위한 거다라고 한다면 비상계엄은 지금 뭐 내란이다 뭐다 있지만 소위 말하는 전시 상황에서 지금 핵폭탄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한다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국가 위기다 그래서 이렇게 됐었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일정 액션을 취하면서 그걸 막으려고 했었습니다만 엄밀하게 계엄에서 잡을 수 없는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계엄사령관 통제에 들어가나 바로 입법부, 국회 역할에 대해서는 계엄의 헌법 안에서는 그것을 제약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해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있었던 게 포고령이었죠. 이 포고령도 잘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약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10시 30분 정도죠. 이때 지금 이 비상계엄 선포가 됐었고, 이후에 이제 1시 37분인가요? 2시 가까이 돼서 국회에서 이제 처음에 바로 진행되지 못하고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이고, 적어도 지금 계엄을 내린 대통령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내용을 한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방어하는 측에서는 철저하게 민주주의의 절차를 지켜가면서 절차적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했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조금은 그렇게 시간을 끌게 되었고, 어찌됐든 결과상 지금은 다시 안전한, 그러나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역대 계엄령 공포 사례입니다만, 육삼항쟁 때, 10월 유신 때, 사실 이때는 좀 약했고요. 이후에 나왔던 10월 유신 때는 굉장히 거대 463일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때 수많은 이제 공포된 내용들이나 기타 등등 보게 되면 그야말로 이런 거예요. 지금하고 좀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계엄이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 있는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주력 야당 정치인들, 관련 언론인들을 그냥 무조건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바로 고문하고, 그래서 이제 이들의 활동을 정지시켜서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방식이었죠. 그 당시 대학생들이 당연히 지금처럼 시위를 했었습니다만, 이번도 이제 뭐 서울대나 연세대나 이런 데서 나와서 이제 야간에 시위를 당연히 벌이고 하야 퇴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저 대학교에 바로 침투를 해서 경찰 공권력이 투입돼 그들의 어떤 주동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잡아 넣었던 사건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12.16 사태 때 당연히 똑같이 있었고, 이때는 최규학 권한대행에서 위험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총을 맞았고 이때 나타났던 거고요. 바로 이때입니다. 신구부 비상계엄 사태인데 기간을 보시게 되면 약 45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바로 최근에 영화가 있었죠. 서울의 봄이라는 게 있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세력을 잡고 그때 방첩사 똑같습니다. 지금 방첩사령관과 똑같은 이런 보안사령부 사령관을 맡으면서 이란 수방사 전체를 통제하게 됨으로써 권력을 잡았던, 권력을 유지했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발행했던 비상계엄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좀 그렇습니다만, 야당 탄핵 및 감행 예산, 그리고 자신의 부인에 대한 특검이나 기타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만, 뭐 여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감싸고 옹호하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계엄이란 방식이나 수단 자체는 옳지 않았다는 거에서 동의를 하고 있고, 이것이 위헌이다, 내란이다라는 거에서 해석이 분분하다기보다는 약간 기울고 있죠. 일사들, 법을 공부하신 분들에 의해서 이것은 위헌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자초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필요도 없다. 그저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투표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계엄 때 보게 되면 지금 이 대통령들의 이름이 나옵니다만, 신구 비상계엄 확대에 대해서 이때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이제 얘기고, 박정희 대통령이 했었던 시대고, 굳이 이해를 한다면 이 최규하 권한대행 때 대통령이 피살됐었을 때 그때 상황이니까 이때 계엄 상황에 대해서 인정합니다만, 계엄은 지금처럼 전 국가에 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일정한 지역의 위험한 지역에 정말 내란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게 하는 건데, 이번에는 전군에 내렸고, 그리고 그 포고령의 내용이 정말 잔혹했었죠. 실제 국회에 진입해서 계엄군들이 완전히 그 지역을 통제를 하려고 했는가 싶었는데 실제 투입된 병력이 많지 않았죠. 내부적인 어떤 명령 하달이나 이게 안 됐습니다만,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군인들은 불쌍하다 이런 데 불려나와서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계엄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이러한 내란에 가까운 이러한 계엄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 게 알려지게 될 경우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분명히 명령 하달로 억지로 해야 되는 군인들의 입장이긴 하지만 똑같이 더 처벌받습니다. 이게 내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이러한 군인들은 참 불쌍하다
라고 보는 게 단순히 이게 불상이 불려나왔다는 걸 떠나서 이후에 상황이 법적 처단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처벌받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들이 매우 소극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국민들이 거기서 장갑차나 버스를 막아서고 밀고 들어가는데 이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나 민간인의 그런 몸쪽 신체적 저항에 대해서 충분히 막을 만한 여력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죠.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투입된다라는 말을 듣지 않고 하는데 갑자기 국회로 들어간 부대도 있을 듯합니다. 해외 외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 예, 셀프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죠. 그야말로 이제 쿠데타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한국에서 보내줘서 쓴 여당 사람들, 뭐 우리나라 사람 좌파 이런 쪽에 쓴 게 아닙니다. 그저 외신들이 관찰했었을 때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건 셀프 쿠데타다. 광주 항목이 떠오른다. 수십 년 민주주의 유지한 한국이 겪은 충격적 격번이다. 민주주의 등대에서는 벌어진 전례 없는 일이다. 대통령 임기 종말의 시작이다. 대통령직을 정의할 오점이다. 즉 지속적으로 이게 안 돼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몇몇 이제 베팅 사이트들 참 별의별 걸 베팅을 다 합니다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탄핵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해서 베팅이 일어나는데 탄핵 쪽이 베팅 비율이 더 높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지금 이런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좀 신기가 불편할 수 있는 게 이 계엄이 되게 되면 군 작전이나 기타 등등 여기서 이제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게 미국 쪽인데 미국 쪽이 이걸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여기서 좀 충격을 먹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구산 논의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분이 매우 언짢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기타 등등 이것을 알리지 않고 또 안보 쪽이나 이쪽에도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저 자기네들끼리 벌인 하나의 이걸 단순히 해프닝이라 보는 사고를 친 거죠. 중국은 서울에 겨울이 왔다라고 하는데 중국의 해석은 좀 묘합니다. 물론 이제 약간 비꼬고 놀리는 거긴 합니다만 자신의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이 짓을 했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걸 갖고 국가를 마비시켰다라고 한다면 예, 윤 대통령이 제도적 폭탄이란 걸 썼죠.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쓸 수 있는 방안,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상황이 된다면 근데 그것을 활용해서 폭탄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정치적 자살 행위다까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 여기 말고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신들이 생중계로 이것이 다 전달됐다라는 것을 보게 됐었고 한국이 과연 안전한 나라인가? 이 한국이란 나라가 오늘 이제 사실 시사에서 다를 게 한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모든 방면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번 한 번의 그런 울컥한 사건으로서 다 다운시키는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저지른 게 지금의 대통령입니다. 예. 시간대별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제 22시 28분이에요. 30분이네요. 10시 반에 갑자기 비상계엄 선포가 있게 되고 이게 사실인가? 근데 제가 드렸던 거는 공신할 수 있는 YTN 또 KBS를 돌리니까 비슷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급 소진돼서 넘어가고 언론 배포돼서 45년 만에 처음으로 호해 신문이 길거리에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신문 호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건데 나라에 큰일이 났을 때 이제 신문사에서 급하게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길거리에서 알리는 건데 그것을 나눠줬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게 되고 여기서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 가결이 1시에 있게 됩니다. 약 2시간 반 만에 벌어진 것 중에 하나죠. 이 190인 중에 야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야당 의원 중에 참석 못한 사람, 뭐 외국에 있거나 멀리 있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18명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제를 하게 되고 결국 여기서 또 법안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서 결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즉각적으로 이제 통보하고 해제해야 된다라는 게 법안에 존재하는데 이 즉각적으로 하지 않은 4시 27분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3시간 반에 이제 텀이 있었는데 이 텀 동안 이걸 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위법에 해당하거든요. 이때 뭐가 있었는지 지금 하게 되고 이제 정부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하는 의결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만 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의결하고 계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도 없었고 국무회의들이 이걸 의결했냐라고 한다면 그 국무회의 안에 있는 장관급 이제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과연 여기 어떻게 동조를 했는가 또 군부대는 어떻게 하달이 되고 군부대는 어떻게 이동하고 여기서 이제
반발했던 사람 없을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색출해낼 건데 너무나도 이제 갑작스레 벌어진 일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수습하는 시간이 좀 걸릴까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걸 갖고 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뭐 공습하고 있다? 지금은 국민의 공습을 막아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엄에 대한 기초적인 법안에 대한 지식이나 계엄의 의미 같은 것들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은 다루고 출제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긴급하게 다뤄본 주제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지금 이제 우리 시사책에 나와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람 명태균에 대한 이야기,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지금 이번 계엄과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될 수 있는 게 이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었던 황금폰이라고 얘기하죠. 쉽게 해서 가장 많은 자료와 녹취와 대화가 문자가 담겨 있는 그 폰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 자기 이제 그 아버지 묘지에 가서 불살라 버렸다, 없애버렸다, 묻어버렸다 말이 계속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것을 검찰 쪽에서 이제 이 사람을 하나의 자범으로서 잡아넣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반발해서 그쪽에 제출하는 민주당 쪽에 주겠다라는 신호를 언뜻 보이면서 민주당에서 실제로 이제 여러 문자나 녹취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었죠. 당연히 거기서 진짜 폭탄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는 바로 김건희와의 대화나 녹취나 또는 김건희의 문자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을 텐데 이것을 이제 하나의 카드로 쥐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큰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 바로 이 계엄 선포 이전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추경호 원내대표죠.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20억의 지원에 대해서 그게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됐고 이 사람이 이제 계엄이 선포됐었을 때 자기 당 사람들을 붙잡고서 계엄 선포에 대한 해제 요구안에 가지 않고 당사에 머무르게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내란의 이제 하나의 관련자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계속 터지게 되는 게 이 사람의 핸드폰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정치 브로커라는 것도 있고 정치에 대해서 이제 있는 여론에 대한 조사 담당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다. 뭐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만 일종의 자신의 어떤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입김이 정치적 공천이나 정치적 선택에 이제 좌지우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작용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명리학에 좀 관심이 있었고 어떤 여론 투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금 연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민태 강원지사부터 아래쪽에 보시면은 안철수 국민의힘, 윤한흠, 박한수 경남지사도 있었고 바로 이 김영선과의 관계는 너무나 유명해서 이 단수 공천을 받게 되는데 그 힘이었고 이준석이라든지 천하람과도 관계가 있었으며 여기서 또 명태균 소개한 오세훈과도 관계가 있어서 이런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흑색선전 뿌리는 거에서 고소고발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고소고발 안 합니다. 그 말하겠다가 3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안 합니다. 고소고발하면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 중에 하나고 여기 앞서 홍준표 이제 그 대구시장도 있을 거고 이 김종인 이 전 비대위원장도 언급을 했었죠. 굉장히 이제 정치를 독특하게 보는 이제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이 김정인과 같이 이제 활동을 했었던 모습도 당연히 있고 당연히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까지도 관계가 있어서 이 김건희 씨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제는 뭐 대통령이라기보다 김건희 씨가 이제 보냈던 이제 문자 내용에 오빠라든지 우리 오빠가 무식해서 그렇다라든지 오빠가 아는 게 없다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서 믿고 있다라는 얘기를 명태균한테 던지게 되고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입김을 하나하나 미치게 됩니다만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책에서 정리한 대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다양한 어떤 정치 총선이나 이제 지방선거나 또는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오세훈 시장 당선이나 이제 만나는 거 단일화부터 시작해서 김인태 강원지사 뭐 무릎 꿇고 울었다부터 시작해서 김영선 후보 보궐선거 박한수 후보 김진태까지 전부 다 이 사람의 입김이 안 닿은 데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뭐 김영선이나 김진태 같은 뭐 서울대 법대 나오고 판사도 하고 김영선은 참 이게 지금의 현실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느낌은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 이게 가능한가라고 한다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 지금은 이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다 거짓말이고 그렇게 선거 통해 한두 사람 아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를 아마 다 일관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크게 개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될 거고요. 문제는 또 이 사람이 활동했던 게 단순한 이런 공천에 대한 개입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이러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여론조사 보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실제로 이제 표차가 이렇게밖에 나지 않아요. 이렇게 나지 않다 보니까 부풀리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풀리기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10대, 20대, 30대 여성, 남성을 나눠서 그 군을 나눠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럼 1000명을 조사하는데 실제 20대 남성이 뭐 30명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가중치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 답변했던 60대들의 답변보다 이 소수의 의견에 대해서 이걸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많은 것처럼 부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수의 의견이 부풀리게 되면은 홍준표를 지지한 사람보다 윤석열을 지지한 쪽에 있는 그 지지한 쪽의 군, 이런 군들을 가중치를 넣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한 표가 아니라 3표, 5표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부풀려서 조사하게 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가중값 적용해서 4%까지 차이가 나도록. 이 당시가 이제 0.몇 프로까지 박빙이었다라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이 여론조사가 나타나서 부풀리기라고 가중치를 주게 됨으로써 이제 누가 앞질렀다? 윤석열이 앞질렀다라는 걸로 이제 이 여론조사를 조작을 한 거죠. 이 조작을 하게 된 게 보정값이고 당연히 보정값은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불리한 쪽으로 커질 수 있으면 그런 가중치를 두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여론조사를 조작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계속 이제 언론사나 기타 등 다른 쪽에 보내게 됨으로써 지금 역전되었다. 윤석열이 앞서고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 왔던 게 바로 이 명태균의 이 조사 단체에서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정작업을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이 보정작업은 당연히 누가 유리하게 이것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결국 여기서 꼬리 자르기라고들 얘기하죠.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제 구속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김여사의 관계나 김건희의 관계나 기타 등등 수만 가지 이제 여권 인사자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매조리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도 부글부글하고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디까지 밝혀질까 지켜보고 있는 찰나에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 선포가 되니까 명태균의 얘기는 살짝 들어갔습니다만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밝혀낼 것은 중요하고요. 윤석열 씨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여론조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은 계속 기록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작된 여론조사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개입을 했다라는 게 알려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 역시 큰 문제가 되는 위법이 되죠. 마치 시사를 있는 사실을 전달해도 의견은 빼고요. 사실만 전달해도 부끄럽네요. 예. 자,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트럼프의 기한이죠. 예, 그래서 이 카멜라 해리스와의 대결에서 결국 이렇게 됐었고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숫자가 나와 있고 파란색으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주에 살고 있는 이제 인구 대비해서 이 캐스팅 보트라고 하죠. 이쪽에서 결정되게 돼서 누가 이기게 되면 이 표를 다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워싱턴 DC에서 이겼다고 할지라도 3표밖에 못 가져가요. 왜? 워싱턴 DC에는 국민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 승리를 따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민주당 승리가 당연할 거다. 대부분의 어떤 예측이나 소위 말하는 이러한 그 예측 전문가들,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해리스의 우세를 점쳤습니다만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그 예측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선거인단의 표를 확보해낸 게 트럼프였고 결국 이제 1월 10 며칠인가요? 20 며칠인가요? 그때 이제 이 트럼프가 정권을 이양받게 됩니다. 4년을 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이 트럼프가 이제 맡게 되니까 미국은 망했다라고 생각하기도 쉽겠습니다만 트럼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협상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협상가라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제재를 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파의 상징이 아니라 돈 잘 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이 우위에 점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현실주의자에 가깝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온화한 정책을 쓸 가능성이 커요. 러시아 푸틴하고 친분도 얘기했잖아요.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 미국에게 이득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북한에 대해서 지금은 강경한 이제 대북 이제 그 정책을 피고 있죠. 이제 핵이라는 대북 정책을 피고 있는 게 윤석열입니다만 이후에 나타난 대통령이 만약에 뭐 이재명이나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한다. 야당 측에서는 북한에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완화시키는데 이게 오히려 트럼프하고 정책이 더 맞다라는 거죠. 또 대중 강경 노선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중국에 대해서 어떤 관세 100%까지 올리거나 또 기타 등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문제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트럼프가 윤석열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보이는 성향이 그런 거지 실제 정책 기조나 이런 것은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돼도 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너무 비관론적인 거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분류한 게 트럼프였죠.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에 대해서 한국은 자체적인 무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100억 달러까지 요청할 거다 이런 얘기를 누차 반복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충돌이 있을 것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역에 대해서도 약간은 지금 우리가 중국이 차단된 상황에서 미국과 굉장히 중요한 무역 거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 정책이나 기타 등 문제가 나간다면은 차후에 나타나는 경제나 외부 외교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려는 없지 않습니다. 실제 대선 트럼프에 대해서 이 도널드 트럼프와 카멜라 해리스에서 그 당시에 나왔었을 때 워낙 뭐라 그럴까 해리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상황상 이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제 이겨버리는 상황이 나왔었다라는 거고요. 어느 순간 이제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이에는 해리스에 대한 생각보다는 트럼프의 4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대통령 당선의 영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반도체 자원법이나 기타 등등에서 자국의 이익이 되는 것들은 뭐든지 한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이 드라이브를 건 게 우리나라 반도체가 중국에 수출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는 법안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경제체계에 대해서 한국이 그렇게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중국과의 거래가 매우 중요하죠. 정말 많이 사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 세액공제 혜택 축소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자동차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가 이제 안전 하향화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탄소 중립화를 넘어서서 넷제로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트럼프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돈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거나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재생에너지나 이건 위축이 되고 화석연료 사용은 이제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저렴한 에너지 사용이기 때문에 LPG 수요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될 거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줄어들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러우 정책 중식을 언급할 때마다 이거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러시아 침문에 의해서 전쟁 정식이 자신 있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중동 강경책에 대해서 이슬람을 견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전에 이슬람과 미국이 손잡으면서 우리나라가 중동에 진출하는 게 매우 쉬웠거든요. 그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고 곡물가는 완화될 텐데 이게 뭐냐 환경정책 완화인데 의외로 여러분들 무언가 곡물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화석연료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이제 화석연료를 써가면서 하니까 비용은 낮아지기 때문에 곡물가는 완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위가 제일 문제인데요. 자국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리스크가 굉장히 클 것 같다. 우선 요금이나 미군 철수에 대한 카드나 이런 것들 꺼낼 가능성이 크고요. AI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 확대를 할 것이다 라고 할 거고 이런 머스크 입장에서 머스크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에서 AI를 놓칠 수는 없는 거대한 사업일 거예요. 그래서 미국 중심 기업으로 이제 하게 됨으로써 AI 지원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웬만한 기술은 따쁜데 AI 쪽에는 조금 떨어져 있고 반도체에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약재나 기타 등등이 이런 AI 쪽에 우리가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 좀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쪽에 투자를 해서 더 견제를 한다면 우리나라한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서 매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앵그리 화이트는요, 이 미국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분노한 백인 노동자층인데, 보시면 백인이란 것도 보이면 노동자라는 게 보이죠. 백인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1950년대, 60년대 미국의 입장에서는 백인하게 되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점점씩 이제 교육에 대한 자유가, 교육에 대한 기회평등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러한 유색인종들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되고, 지금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수많은 유색인종들이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외된 백인 노동자계층, 그러니까 백인 중에서도 약간 직업군이 약간 떨어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불게 됩니다. 성별 인정별 커터 같은 우대 정책, 즉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부르는데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우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발을 품고 있는,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러한 중화류 백인 남성층이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극우에 대한 표출하게 됨으로써 당연히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에 좀 더 이제 표를 주게 되고요. 이러한 다문화 차별을 굉장히 심하죠. 또한 PCG나 이런 것에 대한 억울함도 굉장히 표출할 거고, 그러다 보니 카멀라 해리스 같은 이제 유색인종, 여성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반발의 표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앵그리 화이트가 미국인 노동자들 중하류 이제 층에 속하는 백인 남성들에 대한 의미다라는 거 시사적으로 여러분 짚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뭐, 이거는 뭐 너무 이슈가 돼서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이 이상문학상, 매무커상, 뭐 노벨문학상, 메디치 외국상 나왔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워낙 수상 경력이 화려합니다. 한강은 정말 많이 받았고, 이제 연세대학교 나와서 학교 다닐 때도 약간 어나더 레벨이었다라는 걸로 친구로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소설, 이제 문학 자체에 대한 어떤 사고의 깊이나 또 부모님, 만들어진 아비투스죠. 자신의 부모님부터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화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문학상을 받기 위한 기본적 소양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사람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런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게 됨으로써 이 맨부커상,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이 콩쿠르상이 있거든요.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2개를 수상하는 바람에 이전과는 달리 이런 한국 문학에 대한 K컬처에 대한 문화가 단순히 영화나 이제 그 뭐 노래, 이제 그런 데만 이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의 영역까지도 한하게 지평을 넓혔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한강의 수상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한강작품 누적량입니다만 실제로 이제 사실제 105만 분대 이제 뭐 150이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지금 없어서 계속 찍어내니까 이 출판사가 고사 위기에 처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들 하죠. 이북이나 기타 등은 됩니다만 갑자기 이게 팔리면서 문학상 했을 때 막 당근에 뭐 그 채식주에 5만 원을 팝니다. 이런 것도 봤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인쇄가 지금 15억 원, 총판매 수익 이렇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걸 본다라고 하면 100억대 이상의 인쇄를 받을 거예요. 뭐 재미로 보는 거고, 당연히 이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좋겠다라는 걸로 노벨문학상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출판계 입장에서는 한강의 문학뿐만 아니라 이제 한강처럼 이렇게 어떤 자신의 문학에 대해서 지평을 열어놓은 사람들의 소설들이나 책들이 계속 소개가 되면서 이게 여파, 부분적으로 이제 낙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책 보는 사람도 많이 늘고 독서 클럽도 많이 늘게 되고,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또 외국에서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문학 쪽부터 시작해서 출판업계가 화랑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었기 때문에 뭐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지금 이제 이 한강이 쓴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뭐 들어본 것 중에 워낙 유명한 말, 난장이가 써올린 장어 조세희 씨의 소설이라든지, 또는 원비동 사람들 양기자 선생님 소설이라든지, 여기 보면 뭐 신경순 작별협회에서나 이렇게 사랑이끔 정전 땅거미질 때 있습니다만, 연작소설은요,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작가들이 함께 쓰는 옴니버스 형식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이제 하나의 주인공을 통해서 다양한 단편 소설들을 담아냈을 때 이런 연작소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편과 단편과는 좀 다르죠. 다양한 단편들이 하나의 주인공이 하나의 어떤 모티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연작소설이고,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어떤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 것들이 독립된 완결 구조를 갖고 있는 소설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모티브를 이루게 되는 이런 소설들이 이게 연작 소설이다라는 개념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큰 주제가 있어서 지금 3위까지 이제 묶어서 이렇게 봤었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시사적인 내용 조금 쉬었다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